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1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우리 시영 씨가 인사하면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안 그래요? 난 이렇게 적응이 안 되지. 네? 선생님 오랜만에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약간 아니에요? 결의가 있어 보여. 잘하겠다는 의지. 자, 오늘 공시영 씨가 뉴스공장에 이름이 언급됐는데요. 지상파의 어떻습니까? 세상에. 뭐 안 들었죠 또? 들었는데요. 아, 듣긴 들었어? 네. 응. 그 저희 신문 모니터 활동가가 이제 공시영 활동가라고 새로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괴짜인 아이템을 자꾸 내고 있어요. 근데 한다는 거죠. 네. 아주 독특한 관점에 아주 유의미한 취재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아주 그분 보너스 주세요.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얼마나 재밌냐? 왜 보너스도 주라고 그러고 보너스 주라고 그러잖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뭘 또 여기까지 해. 예, 미령곰탱님이 자기가 이제 댓글을 당분간 며칠 동안 못 단대. 그런데 공시영 활동가가 봉씨랑 할 때가 더 좋다고 그렇게 했다고 또 일러 바친 거야. 나 아직 안 들었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래 답을 안 하다가 크크크 이렇게 그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크크크 이렇게 썼지. 그런 다음에 시영 씨가 내가 아무래도 이제 자꾸 구박하니까 시영 씨가 버퍼링 할 때마다 내가 막 계속 구박하니까 더 그럴 거라고 그랬지. 네. 겉으로 구박하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속으로 구박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버퍼링을 안 하려고 네. 하면은 발음이 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피디님한테 혼나요. 아, 네. 그럼 아, 나한테 저는 혼나느냐 지금 저기 이정희 PD한테 혼나느냐를 지금 저는 고민하고 혼을 있는 내지 거야? 않습니다. 혼을 내지 않고 그 발음 방법에 대한 그 유튜브 링크를 아, 보내줘요? 네 보내줍니다. 네. 이렇게 좀 해보라.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 텐데요. 이호성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해서 네. 말들이 굉장히 많네요. 갑자기 그만두셔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네. 위원장이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돌연 밝혔습니다. 이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하시기로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이호성 위원장은 22일 날 제4기 방통위 2년 정책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 이후에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가 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 개편을 앞두고 있다. 1기 정부 일원인 나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요 단어가 요새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말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CBS의 권영철 기자인가요? 네. 네. 사실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건 참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소신껏 일을 하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청와대에서의 유명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광고 문제도 있었고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돼서 청와대 총리실과 뭔가 좀 의견 차이 뭐 거의 그런 것도 보였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런저런 이제 추측성 이야기들을 했어요.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지인들도 청와대가 가짜뉴스에 대한 그 반응, 그러니까 대응, 그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이호성 위원장은 분명한 소신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호성 위원장뿐만 아니고요. 대부분의 언론학자들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강제로 유튜브 문제를 막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막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다 인정합니다. 근데 네. 이호성 위원장도 정부 인사이기 이전에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가 그런 불만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방통위를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사실 민원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했는데 저희가. 진짜 잔소리 했지만 네. 그렇지만은 저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때문에 이호성 위원장이 청와대한테 그쵸. 찍혀서 물러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짜뉴스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한 적 없는 것 네. 같은데. 청와대도 무슨 느닷없이 막 유튜브를 왜 빨리빨리 정리하지 못해 이런 개념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거는 그냥 모두의 추측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제 추측인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청와대가 이호성 위원장이 가짜뉴스 대응을 잘 못해서 내쫓았다. 나가라고 했다.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청와대를 비판하거나 또 가짜뉴스다 이것도.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경향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부의 가짜뉴스 관련된 대응에 있어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고요. 그러나 뭐 이렇게 무자르듯이 그렇게 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국회도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죠. 대응을 네.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무조건 방통위원장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불만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그 종편 재승인 그 네. 2016년 3월에 종편 재승인 물론 위원장은 그 이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에 사실은 TV조선이 날아갈 수 있었는데 재승인을 해줬던 거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봐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서 최근의 재승인 과정에도 저는 석연치 않다라고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점수도 너무 낮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규제기구로서의 그 뭐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유현성 위원장님께는 저는 아무튼 유현성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좋게 일을 마무리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막 댓글에 엄청나게 이제 막 무능한 사람 뭐 또는 어쩔 때는 막 거의 적폐 수준으로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조직 장악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조직 자체가 워낙 그렇게 장악하기 어려운 조직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호성 위원장이 좀 벅차지 않았나. 아쉬운 건 분명히 아쉽지만은 지금 이루어지는 댓글이나 이런 공격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상혁 대표 저희 민원연의 공동대표께서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라는 네, 뭐 이야기 때문에 다음 방통위원장으로 뭐 거론되고 민원연 있다. 네 민원연의 입장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민원연에서는 지금 그 이전 저희 이전 대표는 또 방송문화진흥회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또 가셔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내가 이사 대표로 모셔오면 왜 자꾸 나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자꾸 뺏어가? 왜 이 정부는 남이 대표를 자꾸 뺏어가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데려간다면 정말 일을 잘할 사람 데려간다면 모셔간다면 그거를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뼈를 묻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그분 인생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예, 저희가 막 돈도요 정말 거의 뭐 안 드립니다. 그분의 선택의 자유.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탓할 바는 아니고요.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가신다면 당연히 민원연은 그만두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시게 되면 제발 잘 해야지 잘 못하면 내가 그 앞에 가서 맨날 기자회견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마주치겠네. 불편해지는 전 바로 며칠 전까지 같이 대표로 있던 기자회견 할 일 좀 안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예, 뭐 조직이 지금 제가 아까 여태까지 말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다 바로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부담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상혁 대표를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모르겠네. 나를 잘 아는지는. 저는 아무튼 한상혁 대표가 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명확하고요. 그리고 변호사시니까. 네. 그리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순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바깥에서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감시를 겁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한 두세 분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표완수 시사인 사장? 그 선생님은 80해직이세요. 그런데 굉장히 뭐라 그러나 지사적 언론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평가받고 뭐 있습니다. 신문사, 방송사 사장 뭐 다. 네. 그런데 하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현업 사장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거쳐왔던 그 방송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이 가니까 네. 그런 지적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도 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쵸. 출신 어디 출신. 거의 뭐. 그리고 또 한 명은 엄중 선생님이 지금 또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도 저희 정책위원이십니다. 그래서 현직 정책위원이신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기 상임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전문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정말 뭐 인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저는 누가 돼도 중요한 것은 정말 개혁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문제 있는 판단을 했던 그 분들의 말을 계속 들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하셔야지 되는데 설명하는 거를 다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보고받는 거 그거 이렇게 굉장히 깐깐하게 보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야지 된다. 방송과 통신에 관련된 뭐 여러 결정사항, 그러니까 그냥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비전을 갖고 추진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그 조직 이기주의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그렇죠.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리고 이게 장관급이잖아요. 네, 이게 장관급이에요. 작은 자리가 아니고 네, 네. 굉장히 큰 자리고 네. 그 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악플들은 사실은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이걸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악플들이 나왔다는 거는 누가 가시더라도 잘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은 네. 드네요. 근데 이효성 위원장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4기 방통위 출범 후 2년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거두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서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일원화되지 못한 점은 특히 아쉽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부는 대부분 시작할 때 이 언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부서를 통일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 제도는 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로 굉장히 많은 방송 관련된 내용들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능 정책은 과기부에서 그다음에 규제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제를 하는 사람이 지능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그렇죠. 사실상 이게 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게다가 방송통신 미디어뿐만 아니고 그냥 언론도 있잖아요. 근데 언론도 문체부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문, 방송, 통신 막 다 흩어져가지고 각자 자기 이건 내 거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공이 너무 많아서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도 사실 언론 관련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차기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번 정권 안에서 어떻게 방송통신 미디어 뭐 이런 관련된 모든 거를 융합하는 어떤 정부 정책과 어떤 부서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 된다. 네. 이거를 계속 제안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미디어 지금 개혁 네트워크라는 것을 출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도 내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저희와 이호성 위원장의 생각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청와대가 이거를 더 늦추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준비하는데 거의 1년이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제도를 좀 다시 한번 예전에 방송위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방송의 중요성이 너무 심각해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회적 대타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유튜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각계 OTT라고 하는 그런 네. 다양한 볼거리들 있잖아요. 이 볼거리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니터 시작해 볼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민원연에 공시형밖에 없나? 왜 맨날 공시형만 나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게요. 이게요, 시영 씨 또 그러니까 신문 모니터에 지금 인턴을 2명을 붙여놔가지고요. 네. 인턴이,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신문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모니터 공장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보고서가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고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제일 핫한 게 조선일보다 보니까 그렇죠. 조선일보가 우리가 하나를 해결하면 2개를 또 문제를 내놓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안 쓸 수 없어서 자꾸 지금 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턴은 방송에 출연을 안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시영 씨가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방송 보도, 종편 보도가 지금 놀고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쭉쭉 지금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도 시영 씨가 들어올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 이후에 좀 이제 창고 대방출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일상적인 그 방송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민원연 신문 모니터 주문을 외워봐 특집. 주문을 외워봐 이 노래야? 이런 노래도 있나? 갑자기 그거는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런 거야? 뭐야 이거는? 그럼 야, 무슨 오늘 노래야? 이건 없어? 노래가 아닌데요. 그냥 생각한 겁니다. 노래는 있습니다. 제가 붙일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아, 네. 팩트를 오도로 해가지고 언론사들이 그 기승전 전부 탓으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조선중앙보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대표되는 게 그 문 대통령을 고종에 비유하고 그리고 그 아베를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했던 그 조선일보의 보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먼저 이 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런 아류의 보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종을 비유한 것은 6월 28일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경제보복이 시작되기 전 보도예요. 그런데 이 보도를 내놓은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먼저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 문 대통령은 고종의 길을 가려 하는가 이 보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6월 28일에 나온 칼럼인데요. 이 칼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고종의, 아베 총리를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한 칼럼이라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우선 칼럼은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됐는데 문 정부는 안에서 적을 만들고 편을 가르는 내부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바깥 세상을 보지 않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겠다는 편협한 리더십에 머물러 있다. 그 모습에서 100여 년 전 고종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고종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고종이 당시 패권국인 영국 대신에 비주류인 러시아와 손을 잡아서 오류를 범해가지고 그 국권 침탈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정부는 패권을 지은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얘기는 늘 하던 레퍼토리인데 참 기가 막히게 다 고종하고 연결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조선일보나 보수는 계속 친미는 선이고 친중은 악이다. 그래서 왜 중국과 친하느냐라는 온갖 종류의 가짜 뉴스를 만들잖아요. 네. 중국하고 뭔가를 뭐 특혜를 주고 있다. 중국과 친하다. 뭐 친중 인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보도의 일환인데 이게 이제 고종하고 딱 연결이 돼서 고종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잖아. 그것처럼 지금 문 대통령이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 하고 있어.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는 좀 할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늘 있던 수준이니까 이런 수준은. 그리고 두 번째 고종이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뭐라고 했는지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고종은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킨다는 실력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문 정부의 국정도 부국 강병과는 결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력을 키우기보다 경제를 쪼그라뜨리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현실 대신 이념에 매달려 축소와 문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우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말을 부국강병과 결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데 뭐가 그러죠? 왜? 어떤 점에서? 어떻게? 국력을 키우기보다는 경제를 쪼그라뜨린 건 누군데 참 갑자기 얼마나 쪼그라뜨리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난 이것도 하나도 지금 근거가 없잖아. 아예 사례 자체를 아예 들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현실 대신 이념에 매달려 여기까지는 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불만이 많다 이걸 말하겠는데 축소와 문약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게 뭐야?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해. 네. 뭐야, 진짜 이게 어떻게 비슷한 것도 하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탁 맞아야지 이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찾아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대박이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셋째 이유가 제일 황당합니다. 예. 이 셋째 이유가 제일 황당한데요. 고종은 급진 온건을 가리지 않고 개화파를 살해 축출해 부국 강병의 세력에 씨를 말렸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벌어지는 적폐청산도 국가의 인재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자충수일 뿐이다. 귀중한 인적 자산을 매장시켜 사회적 불구자로 만들고 있다. 두고두고 국가적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적폐청산이 또 네, 문제네. 적폐청산을 문제로 삼은 건데요. 자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막 다 죽었어 이런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일단은 그 개화파라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살해 축출했나요? 고종이? 이게 역사 문제로 가는 겁니까?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파인 이완용이 되게 인텔리였고 급진 개화파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급진 온건을 가리지 않고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냥 개화파를 살해 축출해서 부국강병에 씨를 말렸다 이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종에 대한 평가도. 개화파예요, 우리? 적폐청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개화파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튼 고종이 그렇게 누군가를 막 죽였는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도 지금 적폐청산을 통해서 지금 이 국가의 인재를 막 지금 훼손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웃기는 거는 그 와중에 귀중한 인적 자산 자기들한테나 귀중하지 적폐 인물들이 엄청 귀중하신가 봐. 그래서 귀중한 인적 자산을 매장시켜 사회적 불구자래. 이런 촌스러운 표현을 왜 누가 요즘 씁니까? 이런 인권 침해적인 사회적 불구자가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누군가가 일을 못하고 적폐라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회적 불구자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좀 표현이 좀 너무 그렇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고두고 국가적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약간 안타까울 때 우리 시민단체가 많이 말하는
두고 보지 않겠다, 뭐 좌시하지 않겠다. 않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칼럼인지 저주의 글인지 혼동이 될 지경이다. 이게 칼럼인데 이렇게 쓴 거군요. 네, 칼럼입니다. 그런 생각이 기자회견문이 들고요. 아니고 네. 기자들 술친구니까 귀중한 인적 자산이긴 하겠죠. 그분들이. 기조한 인적 자산이지.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거든요. 구한말과도 같은 격변의 시대. 문 대통령이 갈 길이 고종의 길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문 대통령은 고종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글은 이렇게 끝났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과 근거 없는 헌담 저주의 끝판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줄줄줄 자기 생각만 쓰고 끝나버렸네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 이 칼럼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응 보였어요? 미디어오늘 기자에 따르면 한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한심하다 하겠죠. 청와대가 뭐 잘 쓰셨다 하겠습니까? 이런 글을 가지고 결국은 저는 이 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국민들이 내려주셔야지 된다. 청와대는 당연히 열받고 한심하고 기가 막히고 막 분노 완전 황당하지. 치밀죠. 예. 근데 어찌됐든 국민들이 이 글을 보시고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글의 그 내용 하나하나 진짜 그 박정훈 그 논설위원은 논설실장이죠. 또 게다가 박정훈 논설실장은 진짜 너무 수준 낮은 글을 쓰셨다. 게다가 무슨 아베를 이토 히로부미랑 또 비유해가지고 또 거기도 나름 또 찬양을 하고 또 여기는 깎아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결론은 오늘의 그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고요. 네. 박정훈 칼럼은 전초전에 불과했고 이제 일본의 그 경제 침략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비슷비슷한 또 다른 그 역사를 왜곡하는 특히 역사의 인물들 선조와 고종을 끌어다가 갑자기 소환해가지고 현실과 이렇게 대입해서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박정훈 칼럼이 전초전에 불과했는데요. 경제보복이 시작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를 인용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갖다 써가지고 그 정권 비판을 하는 희한한 칼럼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역사라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 1대1 대응을 할 수 없잖아요. 아예 안 되죠. 네. 기자들이 글 쓸 때 무슨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좋은 게 역사 얘기로 하면은 뭐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하니까 이런 식의 글쓰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동서남북 아베 일본판 대국굴기 칼럼에서 성호철 산업 2부 차장은 일부 진보 측 인사들이 아무리 고종을 개혁군주라 미화해도 그는 제국주의 침탈을 못 막은 무능한 통치자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을 사랑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자꾸 고종 얘기를 하길래 제가 조선일보의 고종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작년부터 계속 고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있잖아요. 그게 구한말 얘기를 다룬 드라마인데 저는 안 봐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게 고종을 되게 미화했다고 해요. 안 미화했는데? 저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선일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8년에 정비를 마치고 개방된 고종 아관파천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조선일보가 고종도 모를 고종의 길이라는 기사를 내고 문화재청이 잘못된 사료에 기초해서 고종의 길을 복원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종의 길에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소개 안내문 이런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승지 같은 데 가면. 근데 거기에 고종에 대해서 또 우호적인 평가가 써 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또 불편한 칼럼을 계속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칼럼이 동서남북 고종의 길은 실패한 길이다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고종의 길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치적을 적폐청산으로 몰지 않은 몇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고종의 길이 전임 정권에서 먼저 계획이 된 일이에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최초로 입안이 되고 보강 계획이 입안이 되고 그 박근혜 정부 때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됐는데 완성은 문재인 정부에서 됐고 네, 완성은 문재인 정부에서 됐는데 고종 재평가 운집임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여튼 싸잡아서 비아냥거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 제목도
문 대통령은 고종의 길을 가려 하는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부정적인. 아관파천길과의 연관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음. 그 약간 그거를 토대로 지금 고종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성호철 산업 2부 차장이 네. 칼럼에서 조선일보죠. 네. 네. 일부 진보측 인사들이 고종을 개혁군주라고 미화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부 측 사람들이 고종을 미화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관련 발언도 없었고요. 뭐 그러니까 나도 그냥- 처음 듣는 말이야 그거. 그러니까 아관파천길에 고종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써 있다고 지금 작년부터 막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더니 네. 근거를 굳이 찾아보자면 거기서 들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정말 진보 역사학자들이 고종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네. 한겨레 TV에서 우리가 몰랐던 고종, 그는 반민족 행위자. 제목부터 아주 강력하죠. 여기서 진보 계열로 분류된 역사학자들 몇 명을 데리고 대담을 한 걸 봤는데요. 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 고종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평가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죠. 네. 일단은 이거는 아관파천 길이라는 게 2018년 정비를 마치고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2018년이니까 문재인 정부잖아. 그러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가 아관파천 길을 이제 시작하게 완성시킨, 물론 그 자체는 계획은 12년에 세워졌고 공사는 16년 10월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문 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써 있는 글이나 거기에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 생긴 것 모든 것이 나는 꼴보기 싫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명박 때 계획해가지고 박근혜 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지. 아니 그냥 그 문재인 대통령 무슨 상관이야 이게? 지금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의 길이라는 것이 사실 비유하기 딱 좋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 주권을 빼앗긴 그때 황제였으니까 네. 당연히 실패한 마지막 왕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고종에 비유한다는 거는 너무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거지.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망하라는 소리 우리나라를 같은데? 망하게 하는 그런 왕이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얼마든지 비유하기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게다가 아간 파천길도 만들었어. 물론 지금 만든 건 아니야. 옛날에 만들었지만 아무튼 자기가 열었어. 이명박이 했다고 언제?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언제 시작했는지는 말 안 하면 돼. 진짜. 그래서 그냥 슬쩍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고요. 그리고 사실 미스터 션샤인에서 고종이 미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이제 고종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드라마니까 많이 보여주죠. 이제 뭐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막 해보는 게 나오죠.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드라마를 보고 고종이 참 무능하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화됐다고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종이라는 사람이 뭐 이 한겨레에서 말하는 반민족 행위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이었고 자기의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일본에 의해서 정말 유린당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던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 그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미화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어떤 드라마에 대한 지나친 기대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드라마로 보셔야지. 그러니까. 자, 그런데 아무튼 조선일보는 이렇게 계속 아간파천기를 빌미로 해서 고종과 문재인 정부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글 몇 마디 때문에 고종을 미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좀 그런 발상이 상상을 아무튼 했을 거야, 진짜. 발상이 참 단순해. 문재인이 하면 다 싫어야. 이유 없어. 아 진짜 너무 심하잖아. 딱 그거죠. 이건 진짜.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지적해야 될 것이 중앙일보인데요. 서소문 칼럼 1592년과 2019년 우리는 바뀌었을까라는 그 칼럼입니다. 최병건 기자가 쓴 거네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592년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죠. 네. 이 칼럼이 선조수정실록엔 1592년 외적이 침입했을 때 조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다. 지금 우리는 이 정부는 일본을 정말 우습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때나 지금이나 흥분할 줄만 알지 대비는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세는 정말 통탄스럽다. 이게 되게 옛날식 주장인데요. 그 우리가 약간 제 시절만 해도 그 조선이 조선통신사를 보내가지고 네.
그 김성일의 주장만 듣고 김성일이라고 그때 통신사로 간 사람 중에 네. 한 명의 주장만 듣고 그 전쟁 준비를 안 했다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배웠어요. 네. 저 때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듣기로는. 네. 사실 조선왕조실록이 지금 다 번역돼가지고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조선이 전쟁 준비를 나름 했다는 그런 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이순신이 전라자주사가 돼가지고 전쟁을 잘해서 막았다 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순신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냐면 이순신이 좌수사가 되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순신이 정읍 현감이라는 되게 미간말직에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조선에서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한다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를 하고 신하들한테 쓸만한 장군들이 있냐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그때 네. 흔히 유성룡이 추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상당히 여러 명이 이순신을 추천을 했거든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순신이 추천을 받았던 자료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순신이 이때 정읍현감이었는데 고작 2년 만에 전라자수사가 돼요. 현대로 따지자면은 소령이 1년 만에 소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라면 도저히 벌어지지 않을 법한 일이 그러네. 이제 조선에서 일어난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준비 징후라고 역사자들이 평가하는 거고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조선의 언론기관인 사관원이 있었어요. 사관원이라는 게 조선의 언론기관이었는데요. 네. 그 왕이 잘못하고 있을 때 이제 비판을 하는 간언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사관원에서 이순신이 그 진급이 너무 빠르다면서 얘 직급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2번이나 주장을 했는데요. 네. 약간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선조에 비유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중앙일보를 사관원에 비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 더 있는데요. 중앙일보의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일본보다 더 생각해야 이긴다. 말은 참 맞는 말이야. 그치, 적을 알아야 이기지. 일본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많이 이긴다. 해야죠. 맞는 네. 말입니다. 이하경 주필의 글인데요. 이 글은 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15일에 이하경 주필 칼럼에서는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일본보다 더 생각해야 이긴다라는 칼럼에서 조선은 치욕의 기록인 직비록을 금서로 낙인 찍어 봉인했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에선 우물한 개구리인 조선을 요리하기 위한 필독서이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국익을 위해 아베에게 어디서든 당장 만나자고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징비록을 금서로 지정했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조선왕조실록에서 징비록이 언급된 기록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네. 이 이하경 주필이 든 주장의 근거는 숙종 38년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통신사를 보냈는데 이 신하들이 갔다 와서 일본에서 징비록이 엄청나게 많이 읽히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놀랍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과조를 세워 금단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조항을 세워서 이걸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숙종이 법조항을 세워서 규제를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은 네. 이게 통신사들이 일본에 갔더니 징비록이 또 전쟁 기록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당시에 전쟁을 총괄했던 그 유성룡이 쓴 전쟁 기록인데 네. 이게 외국에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작전 문서가 지금 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널리 퍼져가지고 막 우리 전쟁 정보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 정보를.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제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규제를 했다는 게 실록의 내용인데 이거를 징비록을 치욕의 기록이라 하면서 금서로 지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중의 기록도 좀 찾아봤어요. 네. 나중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영조 48년 기록에서 비변사 당상관이면 되게 높은 직책이거든요. 그 조엄이란 분이 징비록을 인용해가지고 그 간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조 10년 기사에서는 조선의 행정기관 이조에서 올린 상소문에 징비록이 언급이 됩니다. 금서로 언급됐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읽은 걸까요? 아니 근데 공시활동을 이거 다 찾은 거예요 혼자? 네, 찾은 거죠. 아
조선왕조실록 뒤져가지고 대단하시네. 네, 이게 조선왕조실록이 네. 이제 인터넷으로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네. 이런 어설픈 주장은 굳이 역사학자가 아니라도 다 팩트체크를 할 수 있다. 이하경 주필도 결국엔 결론은 일본이 이렇게 치밀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막 미국한테 지금 뭔가 제스처를 내밀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될 것이고 뭔가 일본하고 숙이고 들어가서 협상을 해야 된다. 먼저 대화를 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식으로 가는데요. 네. 이렇게 이번 경제보복이 우리 정부 탓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를 때리겠다는 명백한 목적 앞에서는 이분들한테서 무슨 역사적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설픈 주장을 계속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로부터 한심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뭐 아무튼 저는 이런 아주 디테일하게 막 조선왕조실록에 막 찾고 우리가 뭐 선조랑 뭐 고종이랑 막 이런 거 비교하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그때 졌던 건 사실이고요. 임진왜란 졌죠. 그다음에 고종은 나라를 잃었죠. 근데 그런 시절의 그 상황을 자꾸 지금과 이제 가져와서 뭔가 비교하려고 한다는 그 프레임 자체가 엉터리라는 그쵸? 말도 안 거죠.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라. 재미를 못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지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이번 주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모니터 기간에 지난주까지로 잡다 보니까 그건 약간 중앙일보에서 되게 끝판왕스러운 칼럼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지금 여기서 소개를 못 드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네. 여러분도 팩트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무리야. 누가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괘씸헌님께서 뭐 방통위장 사이에 대한 민원연 입장 준비 중이시죠라고 하셨는데요. 없습니다. 네. 뭐 특별히 별로 필요성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 71님, 봉우 팀장님 오랜만이네요. 광주에서 뵙고 다시 보고 싶네요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광주 갔을 때 번개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오셨던 분이신가 봅니다. 네. 그리고 봉우 씨에 대한 지금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도 봉우 팀장님 직함 맞죠? 목소리 반갑습니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거 맞나요? 크크크. 누구랑? 정말 빵뉴스 너무 재미나요. 많이 알려지길 바라며 저도 많이 퍼나를게요. 프레임 체크도 너무 좋은 정보예요. 활동가님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유튜브 댓글 볼게요. 유유님이네. 조선과 중앙의 악행지를 두고 봐야 하나 우리나라 언론이 아닙니다. 외국 언론이지 라고 하셨고요. 김미정님께서 요즘은 막내 아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로 변해 조선일보를 한 방에 띠띠띠띠 애구 그럼 정말 시원할 텐데 자식들을 어찌 키워야 하는지 제대로 생각하게 해주는 조선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미정님이 또 BW 언제나 활기찬 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BW님이 하시면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활기차지 않아요. 평소에는 투더리 스머프 같은 분이십니다. 방송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볼수록 참 방송하고 잘 맞는 사람이다. 그러네요. 심윤희님 확실히 공시영 활동가님 오늘 목소리는 힘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BW 진행 좋다. 영상도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 적판이 기레기 언론사에 취직했나라고 하셨고요. 하데스님께서 우리 김 처장님 어제도 오늘도 지방 일정이시네. 아무래도 출마 준비하시나 봅니다. 아니라니까요. 누구 맘대로 출마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출마를 하려면 지역구에 가서만 해야지. 전국을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전국 다니시면 대통령 출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언론 문제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이제
뜻이 있는 아유 이렇게 평범하신 분들이 언론 문제에 관심 갖고 이제 우리를 예전에는 안 불렀는데 이제 자꾸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강연을 요청하는 건데 네. 그러면 가서 알려드리고 알고 한두 명이라도 민원연 가입하고 또 언론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운동이다 생각하고 네.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분이라도 회원 가입하시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최철우님께서 광고에서 10,000원이라길래 약소한 금액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기 후원 신청했습니다. 우와. 기부는 자선단체에만 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민원연처럼 꼭 해야 하는 곳이 은근히 많네요.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차차 금액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진행하시는 팀장님의 파워풀한 하지만 고발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사이다 진행 너무 좋았습니다. 흐흐 늘 응원합니다. 탈탈탈 털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BW 짱 하고 올렸습니다. 박순용님께서 강포로님께서 일본 신문 불매. 일본 신문. 네, 불매 이렇게 네. 써주셨고. BW에게 방송을 자주 시켜야겠다라는 왜냐면요 네. 이제 방송 모니터를 안 하다 보니까 논평을 또 많이 쓰면 또 나올 수는 있는데 방송할 기회가 별로 없죠. 네, 방송을 전부 다 아무래도 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BW에게 안 그래도 인기가 좋으니 제가 자주 방송을 부탁하고 저는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바쁜 날은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잠깐 왔다가 사무실에 왔다가 이제 오후 일정을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BW 카드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은 내일 되도록이면 시영 씨 말고 딴 사람 좀 데리고 나올게요. 여러분도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제가 맨날 너무 지금 힘듭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게 내용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다 조선일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이 프레임은 정말 똑같아. 계속 우리가 똑같은 내용인데 아니지. 내용은 다른데 프레임은 똑같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서 좀 색다른 내용으로 내일은 한번 쉬었다 갑시다. 네. 자, 그러면 인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